윤석열 대통령 5박 7일 해외 순방, 이제 캐나다 한 곳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 오늘 새벽에 한일 정상회담 열렸고요. 열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쫓아가가지고 정상회담이라고 부를 수 없는 어쨌든 쫓아가가지고 만나달라고 해서 어쨌든 잠깐 만났다는 겁니다. 일본 아주 기분 좋겠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계속해서 이렇게 읍소전략으로 스토킹 하듯이 찾아오는데 어쨌든 그리고요. 한미 정상회담은 열릴 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진짜 열릴지 안 열릴지 몰라요.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요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토킹 외교다, 구걸 외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얻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필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상끼리 만나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둘이서 이것저것 다 얘기하면서 협상하는 게 아니고요. 네. 원래 이제 실무자들이 의자 같은 걸 미리 얘기해서 조율 같은 걸 해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된 상태에서 마지막 컨펌을 하고 최종적인 조율을 위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상회담이 정말 제대로 됐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조정 같은 게 다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이 있다는 건 사실 얼굴 보고 커피 마시는 정도의 그냥 뭐 잘 있었죠 얼굴 한번 보고 갈게요 하는 정도의 레벨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뭐 굴욕 아니면 이게 뭐 스토킹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과연 정말 뭐 미국 정상을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에서의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의문입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하고 만나는 애 안 만나는 애 가지고 계속 일본하고 싸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신경전을 벌였는데 우리 쪽에서는 만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 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불쾌감을 표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전에 양해나 혹은 승인을 받지도 않고 총리를 수상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일본 총리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처음에 당황해가지고 왜 이렇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다가 겨우 만나줬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정상회담이라고 일단 부르면 안 되고요. 네. 풀 어사이드라고 해서 달리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런 건? 풀 어사이드라고 이건 다자회담 하는데 뭐 그냥 갑자기 복도나 아니면은 그 다자회담 장소 옆에 조그만 방 같은 데 있으면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얘기도 나오는데 뭐 이렇게 국기를 놓는다든지 하는 정상회담 세팅을 전혀 안 해놨어요. 네, 일본이.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풀 어사이드예요. 근데 풀 어사이드는 옆에 사람 지나가니까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잠깐 얘기하는 와봐, 거. 잠깐 이러면서. 이렇게 와봐 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쪼르르 갔죠. 일본 유엔 대표부 사무실에서 네네. 그쪽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그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걸어가셨는지 차를 타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가서 한 거라서 풀 어사이드를 한 거다. 그리고 의제 자체가 뭐 현안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얘기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의제가 사진도 무엇인지 없어. 알려지지 않았고요. 네, 사진도 없고요. 풀기자단도 없고 기자들한테 공지가 된 게 회담 시작한 지 2분 뒤에 공지됐다고 해요. 시작이 된 뒤에. 예, 이미 시작이 된 뒤에. 그러니까 이거는 풀 어사이드도 진짜 억지로 그러니까 풀 어사이드는 옆으로 땡겨서 내 옆에서 얘기를 하자라는 건데 쪼르르 달려가 어사이드 한 거죠. 아이고. 예.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25분쯤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유엔 본부 인근 유엔 인구기금 건물에서 20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측에서 뭐냐 우리 안 만난다라고 손사래를 쳤다가 대통령이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만나달라라고 하니까 그냥 만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기자들 처음에 쓴 거랑 기조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안 만나준다는 걸 억지로 쫓아가서 만났다는 식으로 이제 사실 그대로 보도가 나왔는데 20분 정도 회담하고 난 다음에는 톤이 다 바뀌었습니다. 정상회담 첫 발을 떼다. 2년 9개월 만에 처음 만나다. 너무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유엔 기조연설 얘기도 하겠습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대통령 자유를 21번, 북한은 0번 언급을 했습니다. 취임식 때도 자유를 35번, 광복절 경축사 때도 33번 언급을 했던 것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그때보다 물론 연설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11분 동안 21번 외쳤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자유에 집착하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자유가 없는 집에서 살고 있나? 무슨 뭐 독재 집안에 살고 있나? 그럴 정도예요. 게다가 왜 우리 국민까지 전부 다
자유를 그렇게 갈망하고 외쳐대는 사람으로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이 갑자기 윤 대통령에게 사무총장 해도 손색이 없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 이제 언론 보도로는 덕담을 건넨 거라고 하는데요. 뭐 본인이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나쁜 의미에서 한 건 아니겠죠. 근데 저 유엔 사무총장 이분이 평상시에 좋은 연설이나 아니면 누구 찾아오면 사무총장 해도 되겠어?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이 원래 그런데요? 원래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이진 않고요. 네. 이게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전제로 얘기하면 약간 결례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대통령한테 대통령보다 높은 위치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야 너 사무총장해도 되겠다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쯤 되면 너 정도 되면 잘했으니까 일국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사무총장 할 정도의 레벨도 되는 것 같다는 얘기 같은 거라서 이게 꼭 기분 좋은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나토 순방 때 질 바이든 여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당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괜찮은 말인 것처럼 기자들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빨아줬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잘 들어보면 너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으니 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니? 이런 뜻이었단 말이죠. 이번도 이분들이 마찬가지. 왜 이렇게 삐딱해? 근데 이번도 사실은 사무총장이 물론 유엔 사무총장 높은 사람입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너 사무총장해도 되겠다 야 괜찮다 야 이렇게 말하는 게 나는 매우 외교적으로 결례 같은데 이걸 또 우리 기자들은 되게 긍정적인 멘트로 지금 탈바꿈 시켜가지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2018년도 중앙일보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이게 뭐냐면 2018년도에 문 대통령이 그 G20 정상회담을 가서 다자 외교 네.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원래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사람 만나야 되니까 한국 대통령, 터키 대통령이랑 그냥 같이. 1대1 네. 단독 회담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중앙일보는 풀어사이드다, 격이 낮춰졌다라고 해서 엄청난 비판을 쏟아낸 기사가 있어요. 2018년에 G20 정상회담 관련된 그 보수 언론의 기사를 보시면 네, 다 찾아보세요. 네. 지금의 풀어사이드와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보도를 했는지 거의 외교 참사다 뭐 이렇게 보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심지어는 일본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행사장까지 쫓아가서 쫓아가가지고, 만난 거고 이건 무슨 뭐 아무것도 없게 명확히 정말 여기는 풀어사이드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석될 것을 경계했어요. 미국 대통령실에서 네. 화이트하우스에서. 근데 이건 그냥 풀어사이드가 맞거든요. 풀어사이드도 쪼로로 어사이드지 풀어사이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좀 헐겠다. 세게 얘기하지 말. 아니 지금 누구 보고 뭐 삐딱하다는 둥 그러다니 뭐 본인들 만만치 않아요. 그렇다는 그래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다는 의미예요. 알았어요.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 이거를 110번 했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정말. 예,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역시 이건 습관은 잘 안 고쳐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놀란 것은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일본 기시다 총리는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지금 보였다는 거죠. 네, 화면 보시면 기시다 유엔 연설에서 김정은 조건 없이 만나겠다. 안보리 개혁도 강조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기시다를 만나려면 쫓아가가지고 굴욕적으로 만나주세요 해가지고 겨우 20분 만났는데 기시다는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이 만나겠다. 같이 만나자 이런 제안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나요? 신경의 변화라기보다는요. 네. 사실 이제 남북 문제, 그다음 핵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통미봉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옛날에 많이 썼던 말인데, 미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남한을 지금 한반도 문제에서 남한에서 주도권을 빼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주요 국가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하고 직접 해가지고 하겠다는 게 사실 저쪽 북한의 기본적인 그런 태도인데 그런 명분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있고요.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 기시다가
남북 문제에서 사실 이제 일본이 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단 말입니다. 네.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남한의 공조를 통해서 같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남한을 배제하고 직접 만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외교 전략이나 이제 우리 특히 한반도 동북아의 그런 다자간 외교 전략에 있어서 한국이 지금 배제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예, 있어서 한국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 국내적 상황으로 보자면 27일 아베 국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베가 북한과의 갈등을 좀 조장하고 극단화하면서 일본 극우파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총리가 된 사람이고 자신의 정치적 원동력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시다 같은 경우는 실제 본인의 파벌로 놓고 보자면 약간 비둘기파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 아베 밑에서 장관을 하면서 외교장관 뭐 이런 거 하면서 쭉쭉 자기가 이제 총리까지 올라왔잖아요. 이제 아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갈등을 조장함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베 이후에 포스트 아베 이후에 일본의 외교 정책, 한반도 정책이 지금 김필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전 둘리인 줄 자유 하시는데 50년대 60년대 냉전식 그 사고방식, 세상을 둘로 나눠서 자유국가와 독재국가라는 방식의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 한반도 남쪽에 계시다 보니까 스스로 고립되는 거죠.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아베 시대의 일본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요.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남편의 그 연설을 듣다가 박수를 막 유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였는데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기엔 조금 세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게다가 박수도 또 자기가 적극적으로 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밑에 보면서 딴짓하면서 박수를 지금 치고 있거든요. 저 손가락질하면서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면서 도대체 저거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걸 내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뇌피셜 네네, 본인의 내피셜로. 왜 저랬을까? 저 손가락질의 의미는 뭘까? 이게 이제 옆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옆으로 네. 가라라고 하는 건데 사진을 저쪽에 가서 찍어라 뭐 이런 거 아닐까? 누구에 대한 사진을? 자기에 대한 사진을? 본인 자기 사진이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사진이 진짜 저쪽에서 보세요. 찍은 듯한 예, 사진이. 그 다음 사진이 한번 볼까요? 예, 요렇게 요 사진이 나온단 말이죠. 왜 저렇게 찍으라는 거야? 저 모습이 예쁜가요? 그 뭔가를 유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답변을 오른쪽 나온 사진이 있죠. 네. 이때 찍힌 거 말고 아, 오른쪽 찍힌 사진이 있고 그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상복 입고 예. 남편을 자기의 왼손으로 이렇게 팔짱 깨듯이 잡고 이렇게 오른쪽 걸어가는 옆모습. 이렇게 베일 망사 모자 쓰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인데 이 오른쪽 볼이 사탕을 물고 계시더라고요. 예, 좀 상가집 가면서 사탕을 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사탕 물고 계신 건데 아마도 저 때도 사탕을 안 뱉으셨나? 그것 때문이라고요? 왼쪽에서 그래서 찍으라고 하는 건가? 뇌피셜입니다. 예, 설마 그건 아니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것까지 이렇게 뭐 그렇게 보지 말고요. 좀 순수한 마음으로 감동해서 박수 친 걸로 하죠. 그냥. 근데 감동의 모션은 아니야. 밑에 보면서 이러잖아. 보다가 이제 연설문 보면서 이 타이밍에서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아니 근데 그럼 박수를 친게 적극적으로 아닌가. 이렇게 남편을 쳐다보면서 박수를 쳐야지. 밑에 쳐다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왼쪽 사진이 주로 찍히나 오른쪽 사진이 주로 찍히나 관찰을 좀 해보려고요. 아, 영부인의 또 옆모습. 예. 아니 저는 꼭 사탕을 뱉으셨으면 좋겠다 해서 공식적 석상에 나오실 때는. 그리고 이제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장신구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번에는 장신구를 아예 안 하고 갑니다. 근데 뭐 장신구를 너무 안 하는 것도 예의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복은 3번이나 갈아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패션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패션 이렇게 옹호하는 분들은 뭐 TPO 제대로 맞춰서 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찌질하게 계속 그런 얘기만 하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상복의 조문을 가는데 TPO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사실 뭐옷 갈아입을 수 있죠. 뭐 네. 똑같은 옷을 꼭 계속 입어야 근데 된다는 문제가 법리는 그게 아니라 아니니까. 조문하라고 했으면 조문을 한 대 신경 써야 되는데 조문을 안 하고 옷만 갈아입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기 전반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점이나 이제 논란들이 이런 논란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이런 것들이 논란이 안 됐으면 사실 옷을 갈아입었던 뭐 귀걸이를 뭘 했든 간에 사람들이 큰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자체가 이런 게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지금 사람들이 그 대통령실을 바라보고 특히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프레임이나 문제의식이 이미 이렇게 고착화 돼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심각하네요. 네. 자, 영국에서는요. 이 일정이 미뤄져가지고 조문을 못한 이 조문 취소 때문에 여러 가지 배경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제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뉴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조문 실패의 이유는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1번 런던 현지 교통 사정 때문에 2번 영국 대사가 공석이라 영국 정부와의 소통이 부재해서 3번 천공스승 가르침 때문에 4번 김건희 여사가 걷기 싫다고 해서 몇 번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천공스님 가르침 이 부분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조문에 대해서 전법 강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조문을 가는 데는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필요 없는데 그런 데 들락거리면 안 돼. 필요할 때 가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 움직이는 필요할 때 가는 겁니다. 조문 같은 것들은 4차원하고 연결돼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이 그런 데 돌아다니면 거기서 4차원의 기운을 내한테 무드가 올 수도 있어요. 뭔가 찌낌이 하나 묻혀 올 수도 있다. 탁한 기운이 하나 붙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조문을 실패했느냐. 그래서 사지선들 냈어요. 런던의 현지 교통사정 때문이다. 영국 대사가 공식이라서 영국 정부와 소통이 안 됐기 때문이다. 천공 스승의 가르침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가 걷기 싫다고 했기 때문이다. 정답은 천공 스승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약간 넌센스 같습니다만 그러면서 천공 스승의 말을 지금 나왔습니다. 천공 스승 하는 말이 그런데 즉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는 그냥 가면 안 된다. 들락날락거리면 안 된다. 필요도 없이. 관계없는 사람들은 가면 안 되는 것이다. 왜? 귀신이 붙을 수 있다. 4차원이 왔다 갔다 하는 데기 때문에 거기 잘못 가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9월 15일 날 했는데 하필이면 9월 16일 날 우리 대통령 쪽에서 2시간이나 이 출발 시간을 늦추는 바람에 조문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천공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일부러 거기에 늦게 가서 조문을 못한 것이냐 만든 거 아니냐라고 다들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요. 대통령 순방 일정 한번 정리해 본 거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요. 애초에 계획은 7시에 출발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출발했으면은 1시 39분 정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6.25 참전 용사들 헌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근처에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서 조문하고 그리고 리셉션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9월 16일 날 아침에 2시간을 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다 밀려가지고 결국 리셉션밖에 못 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의문은 왜 2시간을 갑자기 늦게 출발했을까?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천공 스승이 그런데 가다가 귀신 붙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냥 일찍 갔는데 안 갈 수는 없고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늦춘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맞나요? 저는 적어도 당일날 아침에 무슨 진짜 왜냐하면 김은혜 홍보수석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늦게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불가피한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하죠? 저는 그 불가피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했던 얘기예요. 이 불가피한 상황이 뭐냐. 저는 그래서 솔직히 천공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도 안 하고요. 못 했고요. 그냥 당일날 아침에 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게 혹시
그 전날 수치? 예, 뭐 대통령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뭐 그 전날이건 당일날 아침이건 부부싸움? 뭐 개인적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네. 좀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그런 개인적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뭐예요? 제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 사정이 뭐야? 아니 뭐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예, 다 얘기하셨잖아요. 뭐 이런저런 뭐 여성들은 뭐 출발할 때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기도 하고 남자들은 그 전날 그 아침에 꼭 그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 남편이 늦게 나오면 그 전날 술 먹은 거고 여성이 늦게 나오면은 또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많아서 애도 챙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 했어요. 저는 그렇게 차라리 믿고 싶습니다. 진짜로. 근데 보니까 일정을 보니까 이미 출발하기 이틀 전에 7시에서 9시로 출발 시간을 2시간 늦췄더라고요. 그럼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16일 이전에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16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이 뭐가 있을까? 저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필이면 15일 날 천공에 천공 이분 얘기하는 거 보면 4차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야? 대혼돈의 닥터 천공이야? 대혼돈의 멀티버스 같아요. 차원 이동하시는 매드니스 오브 멀티버스. 저는 만약에 저분이 정말 천공수의 말을 들었다면 따로 소금도 준비해 갔을 것 같아요. 굵은 소금. 소금 사탕도 있죠. 아, 그런가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뭐 김 저도 이제 천공수 스승이죠, 스님이 아니라 네, 천공 스승. 스승, 천공 이게 일단 이분 말씀을 듣고 했을 거라고까지는 믿고 싶지 않고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돼요. 제가 어쨌든 물리학 전공자로서 4차원 어쩌고 하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근데 그리고 본인이 그 유튜브에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믿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여기 보면 물리학자로서 제 박사수료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말을 들었다 그러면 필요 없는 데 갔다는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은. 그리고 저기 대통령이 지금 영국 그래요.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쫓아가느냐. 당신하고 관계도 영부인 없는데. 얘기하네요, 영부인. 영부인 얘기 한 말이죠. 사실은 저 그러니까 이게 얘기는. 그래서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이틀 전에 계획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날 정도면 스케줄상 늦자마자 할 위험이 있다. 아니면 아니면 준비할 게 생각보다 많아질 위험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걸 믿은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오히려 게 낫다. 그렇죠. 오히려 게 나아요. 그거 낫죠. 사천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제가. 사천은 물리학 박사 수료를 하고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4차원이기 때문에 저기 시간차원까지 포함해서 안 모은단 그래도 말이에요. 저 4차원 얘기 뭔가 안 그래도 그냥 그래서 궁금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4차원 얘기가 어디서 그 천공이 본인이 성장사 자기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그 얘기를 쭉 하는 제가 또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본인이 여러 차원을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머나. 그걸 얻게 됐다. 그래서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게 됐다라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해요. 다양한 차원의 세계를 횡단해서. 그래서 제가 대혼돈의 멀티버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보면 여러 차원을 다니잖아요. 닥터 천공, 매드니스 오브 멀티버스. 아하.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설마. 갑자기 저 얘기 들으니까 사차원 얘기 들으니까 저는 갑자기 허경영 지난 대통령 후보의 공중부양이 생각이 나네요. 참, 요즘 이게 대선 후보들이 뭐 대통령 관련된 언급으로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데 참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정말 그 진실을.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저건 뭐 늦게 출발해서 못 갔다고 100번 양보해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6시 리셉션 이후에 왜 안 갔는지 그건 안 간 거죠. 조문을 그 다음날 6시 30분까지 할 수 있도록 다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 신자심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만찬 끝난 다음에 가면 되는 거 가면 아니냐. 되지. 일본 천황도 거의 갔잖아요. 네, 늦게 만찬 갔잖아요. 끝나고. 늦게 가면 되지. 그러니까 늦게 도착해서 그 시간에 못 갔으면 그 다음에 가면 되는 거지. 왜 안 갔을까? 리셉션 그래서 16시간, 대통령이 16시간이 또 빈다. 이 얘기가 좀 나옵니다. 바쁘셨겠죠. 일정 없이 바쁜. 네, 어쨌든 이것 때문은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사실 어제 그 얘기도 있었어요. 공항에서 내린 다음에 잠깐 취침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공식적인 게 아니어서 확인은 안 됐지만.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심지어 이 천공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왜냐면 한국에서 만나기가 복잡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 김건희 여사가 핑계김에 따라 나갔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더니만 웬일입니까 여러분. 천공이 정말 뉴욕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 보시죠? 저게 지금 뉴욕 술집에서 보이는 천공의 얼굴인데요. 이게 9월 15일 날 미국으로 출국해서 지금 현재 체류 중이라고 하고요. 시민 언론 더 탐사가 천공 스승을 저렇게 포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9월 15일 날 강의를 하면서 야, 거기 가지 마라. 귀신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그냥 곧바로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그 다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물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은 안 됩니다만 이 시점 왜 갔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타임에 갔을까요? 대통령의 미국 일정하고 맞춰서 이거 되게 우리들이 항상 그쪽에 좀 약간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오비 일학이겠죠? 이게 아까 나왔던 천공 스승께서 말씀하셨던 최근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람이 어디 움직이는 데는 필요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필요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놀러 가신 건 아니고요. 뭐 때문에 갔냐? 뭔가 필요한 중대한 일이 있어 가셨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런 데 움직이는 거라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네. 틱톡에 소개됐습니다. 틱톡에 나와요. 예. 이제는. 그 거리에서 춤추는 청년을 천공과 그의 일행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천공이 이렇게 박수치고 너무 이례적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한 사람이 뉴욕에서 스트리트 댄서가 춤추는 걸 보고 박수치고 하니까 틱톡에 나옵니다 지금.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이슈 하나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요즘 한덕수 총리 왜 이러시는지 궁금해요. 예? 바지 총리, 무책임 총리, 신문 총리, 아주 별명도 많습니다. 영빈관 신축 예산에 이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이슈 3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최근 화제가 된 한덕수 총리의 신문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자, 그러면 필요성을 보도는 나왔고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고 하십니까? 저는 대통령하고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8월 중순에 헬기가 내리다가 대통령 헬기가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뼈가 상한 거 알고 있습니까? 꼬리 날개가 손상된 것?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건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야죠. 네, 영빈관 예산에 대해서 신문 보고 알았다. 그런데 추경호 부총리는 이미 8월 달에 대통령실에서 공식 요청이 왔고 기재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검토를 끝낸 사항이다. 이랬단 말이죠. 아니, 부총리는 아는 것을, 그리고 부총리가 이렇게 총괄해가지고 다 오케이 해준 거를 총리는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신문 보고 알았어요.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당일 저녁 8시 뉴스랑 9시 뉴스에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 안을 취소하는 용단을 내렸다고 좀 발표가 됐단 말이죠. 뭐야 그러면 도대체가. 이 총리님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 책임 총리라면서 책임 안 져요? 뭐 책임 총리는 둘째치고 어쨌든 네. 지금 느낌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대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총리가 이거 하려면 국무총리가 어쨌든 실무나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인물이 네,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잘못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다 변명을 자기가 하든지 네. 아니면 정말 추궁당하거나 이런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뭘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신문에서 보고 나는 몰랐습니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건 할 수 없는 말인데. 아니 근데 추경호 부총리는 총리에게 보고 안 했다고 했어요. 원래 보고 안 해도 대통령에게 됩니까? 보고 안 했다 그랬어요. 아, 총리에게도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안 했다고 그랬어요. 말이 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막 한덕수 총리가 정말 배제되고 있는 건지 뭐 지금 이 정권에서 계속 사실 이제 뭐 뭔 일이 있으면 다 바지가 나와가지고 바지가 중요한 정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이거를 배제되고 있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미 남판을 배서 떠나갔다는 이런 취지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네. 자기가 지금 오히려 자기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스스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SOS 친 거 아니에요? 자꾸 나를 패스해 뭐 이렇게. 패스 시켜줘. 아니, 난 패스하고 싶어. 근데 패스 이게 당하고 있어. 근데 지금 SOS. 이걸 보면 저기 뭡니까 그 헬기가 내리다가
꼬리 이게 날개 다친 게 보도가 안 됐었단 네, 말이에요. 그것도 예, 자기 그러니까 신문 보고 알았다고 그래요? 신문 보고 알았다 그러는데 신문 보고 신문 나오지도 않은 거를? 신문 보고 나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감이 있는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 답변을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 피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말씀하시는 거는 대통령이 이용하는 그 헬기 꼬리 부분인가 어디가 망가졌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이제 급비 사항이라서 보도가 안 됐던 건데 이 상황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신문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문제는 신문에 그게 보도가 안 됐었다는 거죠. 대통령 헬기 사고 신문서 봤다는 한 총리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자, 한덕수 총리가 본 신문은 도대체 뭐였길래 나오지도 않는 무슨 뭐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신문인가 봐요. 네. 자, 일부러 지금 한 총리 나 지금 이렇게 배제되고 있어. 사람들이 나 왕따시켜. 나 좀 돌봐줘.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본인이 나 못 해먹겠어 하고 이렇게 사표를 던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다니 해서 네. 총리 교체론이 나왔을 때 쓱 그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가는 모양새. 그러니까 본인이 용기 있게 총리 나 이런 식으로는 총리 못해 책임 총리라더니 뭐야 라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 사실은 저 정도 패스 당하면 던져야죠. 근데 이러면은 사표를 던지고 나오면 이해창 총리가 YS한테 사표 던지고 나올 때 둘이 정치적으로 큰 갈등 양상이 되고 사실은 그게 또 이해창 씨의 그 정치적 노림수죠, 자산이 됐죠. 노림수. 예. 그러니까 뭔가 그런 윤석열 정권과 지금의 권력과 갈등을 감수할 자신도 없고 그렇게 할 뭣도 없고 그냥 총리 두 번 총리한 역사책에 총리 두 번 한 사람은 한덕수 뿐이다 이렇게 이제 남기는 거 말고는 다른 의욕이 없는 총리하면 거예요. 월급에 계속 나오잖아요. 뭐 하려고 그걸 그만둬.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월급 받으면 되는 건데. 아니지 돈을 생각하면 김앤장으로 김앤장, 가야죠. 그렇죠. 돈 김앤장으로 많이 가는 데 있어서도 지금의 정권과 각을 지고 나오면 김앤장에서도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정권과 최대한 각을 짓지 않는 가운데서도 에휴 하고 이제 뒤로 물러날 태세를 갖추는 중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태도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제가 아까 영의 생각에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로 드러난 예산 있습니다. 택배를 검색하는 건물을 새로 짓느라고 25억 원이 필요하다. 국빈 한영장에 레드카펫 새로 깔아다니까 8천만 원이 필요하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으로 34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추가 예산으로 또 필요한 게 대통령실 이전 비용 원래 496원 있었던 거 그거 이외에 이미 308억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갔습니다만 그거 이외에 집무실이 입주할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으로 252억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리모델링의 성격과 관련된 이 돈은 내년에 30억 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추가 예산을 지금 요청했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야, 이거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겠다는 겁니까? 이 청와대에 나오는 상황에서. 게다가 전 이게 끝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이전. 또 이전한 사람들은 뭐 거기 가서 서로 마음에 들겠으니까 안에 다 세팅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 또 다시 다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서 쓰다 보면 불편하죠. 당연히. 그러면 또다시 뭔가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미 이쪽에 다 만들어져 있는 거 괜히 버리고 나오면서 이쪽에 돈 새로 쓰고 기존에 있는 거는 또 관광지 만들어야 되니까 유지 보수 비용 아까 말한 대로 한 500억 들어가고 이게 과연 맞는 말입니까? 안 맞죠? 지금 답정너네 답정너. 지금 사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더하기도 안 돼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인지 거의 숫자도 더하기도 안 되고 이거 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신자수 말씀에서 이거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김건희에서 논문을 그런 일이 흔하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심평 교수입니다. 심평 교수 전 교수는 내가 교수를 20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잘한다. 논문 그런 식으로 표절하는 건 흔한 일인데 뭘 그거 가지고 난리치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다만 인문사회 계열 논문의 경우 여러 사례로 불가피하게 표절이 발생한다. 논문 읽어본 적도 없다는 사람이 저런 말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왜 이렇게 대통령 부부를 옹호하나 그랬더니 비리사학을 관리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리사학을 관리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은 관급 이사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비리가 있는 관선이사. 그러한 학교에 이사로 파견이 돼서
월급 받으면서 몇 년을 아주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관선이자.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뭐 사소한 거 하나 챙겨준 거죠. 잊지 않고 추석 때 선물 보내주듯이 지인들에게 추석 때 사과 뭐 배 이런 선물 보내주듯이 뭐 이것만 이게 나는 사학분쟁 조정위원이 되고 싶어 그래서 저런 얘기를 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일체화돼 있는 분이신 거고요. 야, 실드 쳐줘서 고맙다 이거요? 예, 그냥 뭐 이렇게 추석 때 선물 하나 챙겨드린 거 정도? 큰 선물이 아니거든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네, 심평 변호사님,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 목요일 이슈 삼합하는 날인데요.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 수사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요. 공소권 없음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근데 실체적인 진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이유서에 아무것도 안 썼다는 거예요. 요 얘기. 그다음에 알선 수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 그다음에 증거 잘 모르겠다. 근데 공소시효 완성됐다 그러면 사실 나머지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요점은 공소시효 완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증거인멸 교사, 그런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라고 하는 행동을 했다. 이게 바로 증거인멸 교사인데, 이 증거인멸 교사하고 무고죄, 자기가 실제 그런 걸 해놓고도 안 했다는 식으로 거짓말하면서 그런 보도를 했던 가로세로 연구소 측을 고소했던 그게 무고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런 수사 계속 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 수사 불송치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 변호사님. 저는 이게 비교가 딱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유나 이런 거 없이 사실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뭐 맞죠.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데 무고죄는 계속 수사하겠다. 즉 성상납이 실체적 진실이 있느냐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근데 뭐 실체적 진실이 확인이 됐다라든지 안 됐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무고죄도 뭐 확인이 지금까지 수사해 보니까 입증이 안 된다, 혐의 없음 해가지고 무고죄도 같이 털어야 되는데 왜 같이 안 털었을까? 그거는 지금 다 털어주면 비대위가 곤란해지니까 네. 추가 징계 정당성이 없어지니까 그에 비해서 보세요. 이거 반드시 수사해서 뭘 해내겠다라고 작정을 한 게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공표에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공소권 없음 쌍방울 네. 관련해서 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는 대납의 정황이 보여서 이건 끝까지 우리가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공소시효 지난 거는 무혐의 불송치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너무 차이가 딱 나지 않아요? 네. 한쪽은 계속해서 여지를 남겨주고 무고죄도 같이 제가 보기에는 같이 그냥 정리를 해도 될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끝까지 끌고 가면서 국힘 쪽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 쪽은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이렇게 안개를 피워놓겠다. 예, 뭐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경찰에서 일단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이유를 두 개 다 불송치를 하면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시름 이게 뭐 공소시효가 언제까지 포괄일죄로 볼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 하고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언제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좀 2016년이라고는 하지만 좀 논란이 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거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그 알선 수재의 공소시효는 2007년이고요. 네. 그리고 성산납 관련된 거는 5년이잖아요. 5년이죠. 그래서 예. 2022년은 다 이제 끝났다는 네, 얘기인데. 끝났다고 이제 판단이 된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한시름을 놨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반전의 기회가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이준석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무고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무고가 과정에서 이게 실질적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이제 증인은닉에 해당되는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실체적으로 처벌할 만한 대상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라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윤리위원회 28일 날 있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경찰이 뭔가 실체적인 내용 판단을 했으면은 그게 반영이 되겠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시효가 지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적으로 이거는 수사 못하는 거니까 끝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는 성상납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판단을 내려야 됩니까? 징계할 때? 징계할 때 어차피 성상납 이걸로 추가 징계하는 게 상관없는 아니에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죠. 어떻게든 징계를 할 겁니다. 무조건 뭐 징계한다. 신분부하고 양두구육 이걸로 주로 징계 사유가 그거라서 무조건 징계할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징계도 징계대로 하고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가처분 지금
예. 해놓은 거 플러스 그 징계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하겠죠. 가처분 하죠. 예, 그러면 법원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인용해줄지 말지 몰랐지만 국민의힘이 자꾸 또 법원을 압박하고 그 재판부를 괴롭히고 있으니 재판부 입장에서 기분 나빠서 또 다른 판단 내릴까요? 그러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한번 뭐 기분 나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징계가 28일 전에 나오고 28일 전에 저는 징계를 안 나오지 당연히 28일까지 같이 심리한다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징계를 제 생각에는 28일 전에 할 수도 있다는 아, 생각이 징계를? 들어요. 징계를 해서 심리할 때부터 내지는 이제 원래 결정 그런- 전까지 결정한 28일 이후에 결정하는 날짜가 이제 그건 안 알려주니까 네, 결정문이 나오는 날짜는 네. 뭐 사실은 그 형식상 보면은 29일 날 바로 나올 수도 있고 28일 날 밤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28일 전에 징계를 해버리는 게 국힘 입장에서 위험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겠죠. 근데 그 징계가 딱 되면 바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고 그렇죠, 내겠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준석 대표라면 기존의 가처분과 병합해서 심리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또 시간이 끄는 겁니까? 예, 그렇게 시간을 끌어서 한꺼번에 이 징계가 실은 선행 가처분 사건을 무효하기 위한 작출된 과도한 징계다라고 하는 거를 한꺼번에 심리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의 사건으로 묶는 것과 이걸 나누는 건 좀 다를 것 네, 같거든요. 이런 시각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또 이게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당원권 징계, 그러니까 정지됐던 거, 6개월 정지됐던 게 이 성상납 관련된 의혹 뭐 이런 거가 이제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증거인멸 교사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거는 그건 남아 아직 있죠.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라서 앞에 거 징계를 무효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오히려 이게 원상 복구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 자리를 다시 되돌아갈 제가 보기에는 그건 없어요. 예, 저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현재는 뭐 그리고 지금 이게 가처분이 워낙 많아갖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거라서 그래서 근데 지금 요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법원하고 싸워야 되는 사건이니까 안 싸워야 되는 싸우면 안 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뭐 시국 사건 이런 걸 하면 그런 거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이 케이스는 법원하고 싸우면 안 되는 그렇죠. 사건이에요. 법원을 건드리거나 예,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사건인데 지금 저기 국민의힘 쪽에서 법원을 건드리고 있어요. 법원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언론 제일 싫어하는 플레이하고 거, 그렇죠, 저기 그렇죠. 법정 외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제대로 전략을 못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여러 가지 이슈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잘 다뤄봤는데요. 오늘 제가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김필성 변호사가 물리학 박사 수료군요.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그래? 예, 그럽니다. 그래서 4차원 뭐 귀신 부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난 재밌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